제가 노후 자금으로 가진 재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제 노후 자금으로 100% 이제 쓰려고 한다면은 저의 이제 가족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특히 아들과 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모들은 그래도 이제 자식을 또 전부로 생각하고 있고,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좀 더 시켜야 한다든지, 결혼도 잘 보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결혼 자금이나 학비를 제외한다면은 사실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이제 자산 규모지만, 꼭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킬 자신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제가 이제 제 자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대학을 졸업시키면 그걸로서 학비는 책임을 다 진 거고, 결혼 생활은 너희들이 그 준비해서 가거라. 나한테는 결혼식 당일날 청첩장 하나만 보내다오. 그러면은 제가 하객처럼 참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대화를 자주 함으로써 애들이 부모 자산에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게 저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노후 자금을 상당 금액 이렇게 마련한 친구가 있어요. 네. 뭐 한 5억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돈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를 몰라서 네. 여기저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은 항상 그 친구는 이렇게 귀를 솔깃하고 네. 하는데, 그런 그 여윳돈이 있을 경우에 네. 어떻게 그 활용을 하는 게 네. 노후에는 좀 적당할까요? 네. 이제 노후 자금을 그렇게 목돈으로 마련해 놓으신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을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 노후 자금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노후 자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후 자금의 목적이 아니게 자녀 결혼 자금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노후 자금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쓰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목적성이요.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일단은 중요시해야 되고요. 네. 운용될 때. 네. 두 번째는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 현금화 시켜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은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비도 대주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직장에서 나오고 내가 혼자 생활할 때는 내가 아프거나 그랬을 때 누가 돈을 대신 뭐 보험 처리해주고 이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바로 현금화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집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노후 자산은. 그래서 목돈의 노후 자산은 목적성에 부합된 금융상품, 그리고 유동성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월 지급식 상품. 매월 이자가 매월 이렇게 수익이나 이자가 나오는 네. 상품, 또는 연금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이렇게 월급처럼 지급되는 월급같이 지급되는 구조의 상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노후 자금을 월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연금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금융상품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자기한테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일단은 좀 보수적이신 분들, 뭐 원금이 깨지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월 이자 지급식 예금이 좋겠죠. 월 이자 지급식. 보통 정기예금 가입하면은 내가 1억 가입하면은 만개 이자와 원금을 다 같이 찾죠. 근데 네. 월 이자 지급식은 이자가 매월 나오는 거죠. 매월. 매월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은 지키면서 계속 그 이자로 어떤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자율이 한 10%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즉시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즉시연금, 보험회사에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즉시연금은 보험회사에다가 즉시연금을 딱 만약에 1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연금식으로 나오는 거야. 즉시연금이니까 즉시연금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즉시연금에는 이제 뭐 확정형, 종신형이 있는데, 종신형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오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세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그 보험으로 그러니까 즉시연금으로 가입을 하면은 어떤 약간의 수익성과 그다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저축형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거의 깨지지 않는 저축형 상품. 있는데 좀 보수적인 분이라면은 저축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저축형이면서 월 지급식, 이렇게 월급 구조로 된 그런 상품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 대해서. 그 이제 제 친구처럼 투자 수익에 좀 관심이 많은 네. 그런 사람들은 투자형 상품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텐데,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축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안 깨지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유익한 측면이 있지만, 좀 수익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형 상품을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형 상품의 문제는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까지 감수하는 거니까 수익성은 더 커지겠죠. 투자형 상품의 대표적인 것에서는 월 지급식 ELS, 그리고 월 지급식 펀드,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월 지급 ELS는 일반적인 ELS 상품에다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진 ELS라고 볼 수 있습니다. ELS는 파생 상품이 결합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웃형, 블루스프레드형, 컨버터블형, 디지털형,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ELS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그냥 수익만 보고 가입했다가 큰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 은행에서 그 가입했던 그런 상품 중에 그런 종류의 상품 중에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LS 상품 중에. 그건 월 지급식은 아니었는데 ELS인데 ELS 관련된 ELS 펀드였는데 99.6%가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은행 상품이었는데. 은행에서 만든 상품은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죠. 펀드는 보통 은행에서 판매만 하거든요. 운용은 다른 데서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ELS는 그래서 그런 상품의 수익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ELS에 가입하실 분은 반드시 ELS의 어떤 손익 구조나 그다음에 손실이 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월 지급식 펀드는 일반 펀드하고 똑같은데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짜리 펀드를 1억의 어떤 월 지급식 펀드에 가입하면은 그 1억이 만약에 매월 0.5%씩 수익이 난다면 0.5%씩 계속 주는 거죠. 매월 0.5%씩.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만약에 1억에 0.5% 하면은 한 몇십만 원 되겠죠. 매월로 치면은 0.5% 500만 원이니까 매월로 치면은 한 4, 50만 원 조금 안 될 겁니다. 4, 50 그 정도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요것의 문제는 매월 0.5%씩 수익이 나면 그 원금이 보존된 상태에서 계속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더라도 0.5% 미만 나면은 원금에서 빼서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적거나 안 나면은 원금이 점점 깨지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만약에 시장이 좋아가지고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나는 0.5%씩만 빼는데 수익은 3% 났다. 그럼 2.5%씩 점점 원금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ELS나 펀드는 시장을 잘 만나면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반대로 잘못됐을 때는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고요. 좀 그게 부담스럽다면은 목돈 전체를 할 게 아니라 일부만 한다든지 일부는 안전한 데 넣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겠죠. 투자형 상품은 저축형 상품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알아보고 그렇죠. 가입을 해야겠군요. 특히 원금 손실 범위가 큰 상품들은 특히 조심해야겠죠. 그럼
저처럼 이제 노후 자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네. 주택만 한 채 이제 덩그러니 있는 네. 경우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죠.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네. 좀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특별하게 모아놓은 노후자금 목돈은 없고 네.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네. 6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방법은 주택연금으로 그 6억짜리 집을 담보 잡고 주택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겠죠. 예, 예. 그 경우에는 6억짜리 경우 연간이 아니라 매월 138만 원 정도. 물론 이제 금리가 달라지면 좀 달라지겠지만 네네. 보통 한 130,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상품을 조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3억 원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고 네. 3억 원 정도를, 그리고 3억 정도를 만약 소형주택으로 바꾼다면은 집이 한 3억 정도 뜬다고 가정했을 때 3억 정도 소형 평수로 줄이면서 3억 정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그리고 3억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3억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하면은 예. 똑같이 6억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네. 그 경우에는 204만 원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204만 원. 그렇게 할 예, 경우에는요. 예, 예. 그러니까 이왕이 똑같이 6억짜리 자산을 굴리는 건데 약간 자산을 쪼개서 각각 다른 상품을 가입하면은 네네. 뭐 매달 한 60만 원 이상, 64만 원 정도 이상 더 많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집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네네, 그렇죠.